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깊고 깊은 상골짜기 굽이굽이 돌아가면 맑은 물이 흐르고 바람 소리마저 쉬어가는 작고 평화로운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산세가 험하여 외부 사람들의 발길이 뜸했고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며 정답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계절 내내 푸른 소나무가 마을을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어 겨울에는 매서운 바람을 막아주고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니 사람들은 이곳을 신선히 논일다 간 곳이라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해가 지면 집집마다 피어오르는 저녁 짓는 연기가 산허리를 감싸 안으며 포근한 풍경을 만들어내곤 했습니다. 이 평화로운 마을의 가장 안쪽 산자락이 시작되는 곳에 오래되었지만 정갈하게 손질된 촉갓집 한 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붕은 볏짚을 새로 얹어 황금빛으로 빛났고 돌을 하나하나 쌓아 만든 담장은 비바람에도 끄떡없을 만큼 단단해 보였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강수라고 불리는 젊은 청년이었는데 그는 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겨주신 이 집을 목숨처럼 아끼며 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강수는 비록 가진 것은 넉넉하지 않았으나 마음만은 비단결처럼 곱고 성실하여 마을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강수는 매일 아침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마당을 쓰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는데 그 빗자루 소리가 어찌나 규칙적이고 경쾌한지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날 정도였습니다. 그는 마당 구석구석을 쓸며 밤새 떨어진 나무짚을 치우고 흐트러진 돌멩이를 제자리에 놓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항상 강조하셨던 근면함과 성실함을 몸소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자식된 도리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의 손길이 닿은 곳마다 윤기가 흘렀고 낡은 기둥과 마루에서도 세월의 흔적보다는 사람의 따스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가을의 끝자락을 지나 겨울의 문턱으로 들어서고 있었고 산골 마을의 공기는 하루가 다르게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뒷산의 나무들은 잎을 모두 떨구어 앙상한 가지를 드러냈고 들판의 풀들도 누렇게 변하여 겨울 채비를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강수 역시 다가올 긴 겨울을 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는데 헛간에는 잘 말린 장작을 가득 채워넣고 구들장이 식지 않도록 아궁이를 손보며 추위에 대비했습니다. 그는 혼자 사는 집이라고 해서 게을리하는 법이 없었고 오히려 남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일수록 더욱 정성을 쏟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강수는 뒷산에 올라 겨울 동안 땔감으로 쓸 나무를 하여 지게에 가득 싣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지게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지만 그는 힘든 내색 하나 없이 묵묵히 산길을 걸었습니다. 이마에 송글송글 맺힌 땀방울이 찬바람에 식어갈 때쯤 그는 잠시 바위에 걸터앉아 아래로 펼쳐진 마을 풍경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옹기종기 모여있는 초가집들과 그 사이로 오가는 이웃들의 모습이 마치 그림처럼 평화로워 보였고 강수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강수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친척들이 집을 팔고 도시로 나가라고 권유했을 때도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거절했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이 집은 단순히 비바람을 피하는 공간이 아니라 조상대대로 이어져 온 정신이 깃든 곳이자 부모님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곳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화려한 기와집은 아니었지만 흙냄새와 나무 냄새가 어우러진 이 낡은 초가집이야말로 강수에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그는 다시 지게를 짊어지며 집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강수는 부엌으로 들어가 가마솥에 물을 붓고 저녁 지을 준비를 시작했는데 그의 손놀림은 주부 못지않게 능숙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자 마른 장작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올랐고 붉은 불꽃이 부엌 안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퍼지자 강수의 얼었던 몸도 서서히 녹아내렸고 그는 쌀을 씻어 솥에 앉히며 혼자 먹을 밥이지만 정성을 다했습니다. 밥이 끓는 구수한 냄새가 퍼지자 집안은 더욱 아늑해졌고 강수의 마음속에 있던 외로움도 잠시나마 잊혀지는 듯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후 강수는 사랑방에 앉아 낡은 문틀을 고치거나 지프로 새끼를 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호롱불 아래서 묵묵히 일에 집중하는 그의 모습은 마치 수행을 하는 선비처럼 진지해 보였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점점 거세지는 것을 느끼며 강수는 오늘 밤 날씨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잔뜩 몰려와 달빛을 가렸고 산짐승들의 울음소리마저 끊겨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강수를 보며 저렇게 반듯하고 성실한 청년이 왜 아직 짝을 찾지 못했는지 모르겠다며 안타까워하곤 했습니다. 중매쟁이들이 몇 번 다녀가기도 했지만 강수는 아직은 때가 아니라며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는 누군가에게 의지하거나 재물을 탐하기보다는 스스로의 힘으로 온전히 선 뒤에 가정을 꾸리고 싶어 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가난한 형편 때문에 고생할 사람을 들이는 것이 미안하여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이내 장대비가 되어 지붕을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늦가을에 내리는 비는 겨울을 재촉하는 비라 하여 더욱 차갑고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강수는 방문을 열어 비 내리는 마당을 잠시 바라보았는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빗줄기만이 하얗게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빗물이 들이치지 않도록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젖을 만한 물건들은 처마 밑 깊숙이 들여놓았습니다. 강수는 잠자리에 들기 전 안방에 모셔둔 부모님의 위패 앞에 정화수를 떠놓고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냈습니다. 비바람이 거세지만 집은 튼튼하니 걱정 마십시오. 라고 속삭이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효심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이렇게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며 마음의 위안을 얻었고 혼자라는 외로움을 이겨내는 힘을 얻곤 했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굵어지고 바람은 더욱 사납게 몰아쳐 마치 짐승이 울부짖는 듯한 소리가 온 산을 뒤덮었습니다. 낡은 창문이 덜컹거리며 요란한 소리를 냈지만 강수는 익숙한 듯 태연하게 호롱불 심지를 돋우고 책을 펼쳤습니다. 옛 성현들의 말씀이 적힌 책을 읽으며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려 했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콩닥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밤이었지만 오늘따라 유독 기묘한 기운이 집안을 감돌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다른 집들은 이미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는지 사방이 고요했고 오직 강수의 집 사랑방에서만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책장을 넘기다 문득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보았는데 석가래 사이로 들리는 빗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슬프게 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문 밖에서 흐느끼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빗소리는 애절하고 처량했습니다. 강수는 고개를 저으며 헛된 상상을 떨쳐내려 애썼습니다. 강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을 서성이다가 문득 부엌 아궁이에 불이 꺼지지 않았는지 걱정이 되어 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궁이 속에는 숯불이 은은하게 남아있어 구들장을 따뜻하게 드고 있었고 가마솥 뚜껑 위로 빗물 몇 방울이 떨어져 치익 소리를 내며 증발했습니다. 그는 부지깽이로 숯을 모아 불씨를 살린 뒤 내일 아침에 쓸 물을 미리 길어다 놓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습니다. 비가 이렇게 많이 올 줄 알았다면 미리 준비했을 텐데 날씨를 예측하지 못한 자신의 부족함을 탓했습니다. 다시 방으로 돌아온 강수는 자리에 누워 천장을 응시하며 이런저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올해 수확한 곡식들은 잘 말려 갈무리에 두었으니 겨울 식량 걱정은 없었고 지붕도 새로 이었으니 눈이 많이 와도 무너질 염려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한 것은 어쩔 수 없었는데 이는 아마도 긴 겨울밤을 함께 보낼 말동무가 없기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훗날 사랑하는 사람과 마주 앉아 군밤을 까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상상을 하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바람 소리는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욱 거세져 마치 하늘이 뚫린 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마당에 심어놓은 감나무 가지가 심하게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고 담장 밑 가을물이 불어나는 소리도 웅장하게 들려왔습니다. 강수는 혹시나 물이 넘쳐 집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서는 인간이 한없이 작게 느껴졌고 오직 이 작은 집만이 그를 보호해주는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그때 거센 빗소리 사이로 무언가 둔탁한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는데 처음에는 바람에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인가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간격을 두고 반복되었는데 마치 누군가가 대문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강수는 이 늦은 밤에 그것도 이런 폭우 속에 찾아올 사람이 있을 리 없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비가 오면 일찍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강수는 몸을 일으켜 앉아 방문 쪽으로 귀를 바짝 대고 소리에 집중했는데 쿵쿵 하는 소리가 분명 대문 쪽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대문이 덜컹거리는 소리와는 확연히 다른 누군가의 인위적인 힘이 가해진 소리였습니다. 그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지만 혹시 마을에 급한 환자가 생겨 도움을 청하러 온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착한 강수는 두려움보다는 걱정이 앞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벽에 걸어둔 두루마기를 걸쳐 입고 호롱불을 손에 든 채 조심스럽게 마루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훅 끼쳐와 몸을 움츠러들게 했지만 그는 발걸음을 옮겨 대청마루 끝에 섰습니다. 누구십니까? 하고 큰 소리로 물어보았지만 거센 빗소리에 묻혀 대답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강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당에 내려서기 위해 대돌 위에 신발을 바로 놓았습니다. 어두운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으로 향하는 강수의 발걸음은 신중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비에 젖은 흙바닥은 미끄러웠고 호롱불은 바람에 일렁이며 금방이라도 꺼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그는 한 손으로 불을 가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빗물을 닦아내며 대문 앞에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문 두드리는 소리는 멈추었지만 문 밖에서 느껴지는 인기척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강수는 떨리는 손으로 대문의 빗장을 잡으며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이 빗속에 누구시길래 대문을 두드리십니까? 그러자 문 밖에서 아주 가늘고 떨리는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나가던 길손인데 비바람이 너무 거세어 갈 곳을 이르렀습니다. 하룻밤만 비를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 목소리는 너무나 애처롭고 기운이 없어 듣는 이로 하여금 거절할 수 없게 만드는 묘한 힘이 있었습니다. 강수는 잠시 고민에 빠졌는데 젊은 남자가 혼자 사는 집에 낯선 여인을 들이는 것은 예법에 어긋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거센 비바람 속에 사람을 밖에 세워두는 것 또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옛 어른들은 길을 잃으른 나그네를 박대하면 벌을 받는다고 가르치셨고 강수 역시 공영에 처한 사람을 외면할 만큼 모진 성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는 결심한 듯 빗장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대문이 열리자 호롱불 빛이 닿는 곳에 비에 흠뻑 젖은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얇은 소복 차림에 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고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하얀 얼굴에 달라붙어 있어 더욱 창백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그녀의 미모는 숨길 수 없을 만큼 빼어났고 눈빛만은 맑고 깊어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강수는 예상치 못한 여인의 등장에 잠시 말을 잃고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숙이며 다시 한번 간청했습니다. 부디 저를 불쌍히 여겨 하룻밤만 묵어가게 해주십시오. 날이 밝는 대로 바로 떠나겠습니다. 강수는 그녀의 처량한 모습에 마음이 약해져 누추한 곳이지만 들어오시지요. 밖이 너무 춥습니다. 라고 말하며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이렇게 해대서 폭풍우 치는 밤, 강수의 조용한 집에 낯선 여인이 발을 들이게 되었고, 이것이 기묘한 이야기의 시작이 될 줄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강수는 낯선 여인을 사랑방으로 안내하며 마음속으로 몇 번이나 도리를 되뇌었는데, 남녀가 유별한 법도 아래 외간 여자를 집안에 들이는 일이 자칫 마을 사람들의 입방에 오르내릴까 염려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비에 젖은 아궁이에 마른 장작을 넉넉히 넣어 군부를 지피며 방바닥이 따뜻해지도록 정성을 쏟았고,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전에 입으셨던 깨끗한 무명 옷 한 벌을 꺼내어 여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여인은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그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힐 듯 작았으나 강수의 귀에는 마치 맑은 옥구슬이 굴러가는 소리처럼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강수는 황급히 안방으로 건너와 문을 닫았지만 건넌방에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콩닥거려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밤새 뒤척이던 강수는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는데 창호지 문이 환하게 밝아오는 것을 느끼고는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던 밤이 언제였냐는 듯 아침 햇살은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고, 처마 끝에 매달린 빗방울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강수는 늦잠을 잤다는 사실에 당황하며 서둘러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는데, 부엌 쪽에서 구수한 밤 냄새와 도마질 소리가 경쾌하게 들려와 그를 멈칫하게 만들었습니다. 평소라면 차갑게 식어 있어야 할 부엌 아궁이에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엌 문을 조심스럽게 열자 어젯밤에 그 여인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아침상을 차리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강수가 건네준 어머니의 무명 옷을 입고 있었는데, 낡고 투박한 옷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선녀가 지상에 내려온 듯 기품이 흘러넘쳐 강수는 저도 모르게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여인은 강수를 보자 환하게 미소 지으며 간밤에 편히 주무셨는지요? 따뜻한 밥을 지어 은혜에 보답하고자 부엌을 빌렸습니다. 라고 상냥하게 말했습니다. 강수는 당황하여 손사래를 쳤지만 이미 잘 차려진 밥상 앞에서는 거절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소반 위에 차려진 아침상은 강수가 혼자 해먹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갈하고 풍성했는데, 텃밭에 있던 평범한 채소들이 그녀의 손을 거치자 훌륭한 요리로 변해 있었습니다. 갓 지은 하얀 쌀밥에서는 윤기가 자르르 흘렀고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냄새는 코끝을 자극하여 잊고 있던 허기를 일깨웠습니다. 강수는 숟가락을 들며 조심스럽게 한 입 맛보았는데, 그 맛이 어찌나 깊고 구수한지 마치 돌아가신 어머니가 살아 돌아와 차려주신 밥상 같아서 목이 메어올 정도였습니다. 그는 말없이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우며 오랜만에 느껴보는 집밥의 따스함에 감동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강수는 여인에게 이제 날이 개었으니 갈 길을 가시라고 정중하게 말하려 했으나, 여인은 갈 곳이 마땅치 않고 몸도 아직 성치 않으니 며칠만 더 머물며 집안일을 돕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녀의 눈망울에는 거절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간절함이 서려 있어 마음 약한 강수는 차마 매정하게 내치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대신 그는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 그녀가 집 안에만 머물도록 당부했고, 여인은 기쁜 얼굴로 그러겠노라 약속했습니다. 그날부터 강수의 집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여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묵은 때가 벗겨지고 헛 물건이 새 것처럼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의 자풀은 어느새 말끔히 뽑혀 있었고,
창고에 쌓여있던 뒤죽박죽인 물건들도 질서 정연하게 정리되어 집안이 훨씬 넓어 보였습니다. 강수가 산에 나무를 하러 다녀오면 뜯어진 옷은 감쪽같이 기워져 있었고 다 해진 집신도 튼튼하게 손질되어 툇마루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강수는 이런 호사가 꿈만 같았고 혼자 살며 느끼던 고단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시골 마을에서 비밀이란 존재할 수 없는 법 며칠이 지나자 강수의 집에 묘령의 여인이 머물고 있다는 소문이 아름아름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아낙네들이 모이는 빨래터와 우물가에서는 강순의 집에 대한 이야기가 주된 화제로 떠올랐는데 누군가는 새벽에 강순의 담장 너머로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강순의 굴뚝에서 나는 밥 짓는 냄새가 예사롭지 않다며 수근거렸습니다. 사람들은 평소 성실하고 얌전한 강수가 여자를 데려와 살림을 차렸다는 사실에 놀라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여인의 정체에 대해 강한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이웃집에 사는 칠성네가 떡을 돌린다는 핑계로 강수의 집을 기웃거렸는데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 여인의 뒷모습을 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여인의 자태가 워낙 고운 데다 얼핏 보이는 옆모습이 사람이라기엔 지나치게 아름다워 비현실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칠성네는 떡접시를 든 채 황급히 마을 회관으로 달려가 강순의 집에 있는 여자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선녀 아니면 여우가 틀림없어 라고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이 말은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의 호기심은 점차 의구심과 두려움으로 바뀌어갔습니다. 마을에는 범할머니라 불리는 최고령 어르신이 계셨는데 아흔이 넘은 나이에도 귀가 밝고 눈이 형형하여 마을의 대소사를 관장하는 정신적 지주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범할머니는 젊은 시절 무병을 알아 신기가 있다는 소문도 있었고 산전수전 다 겪은 지혜로 마을에 닥칠 우환을 미리 예견하기도 하여 모두가 어려워하고 존경하는 분이었습니다. 빨래터에서 안악들이 떠드는 강순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범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굳은 표정으로 내 직접 가봐야겠다. 산 아래 마을에 괴이한 기운이 도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는 노릇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범할머니가 강순의 집으로 향한다는 소식에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사태를 관망했는데 혹시라도 무슨 사단이 날까 걱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흥미진진하게 지켜보았습니다. 범할머니는 굽은 허리를 지팡이에 의지한 채 천천히 언덕길을 올랐고 그녀의 뒤로는 늦가을에 스산한 바람이 낙엽을 몰고 다니며 긴장감을 고조시켰습니다. 강수의 집 대문 앞에 다다른 할머니는 잠시 멈춰 서서 집안의 기운을 살피더니 혀를 끌끌 차며 쯧쯧 역시나 심상치 않구나 라고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강수는 마당에서 장작을 패다가 범할머니가 오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도끼를 내려놓고 달려나가 깎듯이 인사를 올렸습니다. 할머니, 이 추운 날에 어인걸음이십니까? 미리 기별이라도 주셨으면 제가 모시러 갔을 텐데요. 강수의 공손한 태도에도 범할머니의 표정은 풀리지 않았고 오히려 매서운 눈초리로 집안 구석구석을 훑어보았습니다. 할머니의 시선이 사랑방 문고리에 머물자 방 안에 있던 여인은 인기척을 느꼈는지 문을 굳게 닫고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범할머니는 강수의 손을 잡아 끌고 마당 한 구석 감나무 아래로 자리를 옮긴 뒤 낮지만 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수야, 내 집에 들이지 말아야 할 것을 드렸구나. 저 방 안에 있는 것이 도대체 누구냐. 강수는 당황하여 얼굴이 붉어지며 지나가던 길손인데 비를 피해 잠시 머물고 있을 뿐입니다. 갈 곳이 없는 불쌍한 분이라 내치지 못했습니다. 라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범할머니는 지팡이로 땅을 쿵 찍으며 내 놈이 마음이 약해 사람과 짐승을
구별하지 못하는구나. 산에서 내려온 것은 함부로 드리는 게 아니다. 라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강수는 억울한 마음에 할머니, 저분은 짐승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며칠 동안 저를 위해 밥을 짓고 옷을 기워주며 은혜를 갚으려 애쓰는 고마운 분입니다. 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범할머니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탈을 썼다고 다 사람이 아니다. 내 눈에는 저 방에서 서늘한 냉기가 흘러나오는 것이 보인다. 예로부터 이 산골에는 천년 묵은 뱀이나 여우가 사람을 홀려 전기를 빼앗아 간다는 전설이 있어. 네가 지금 그 꼴이 나게 생겼다. 할머니의 말에 강수는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지만 여인의 선한 얼굴이 떠올라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강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경고를 이어갔습니다. 잘 듣거라. 지금 당장은 내게 잘해주고 살림을 불려주니 좋겠지. 허나 그것은 미끼일 뿐이야. 때가 되면 본색을 드러낼 것이다. 정을 주지 말고 하루빨리 내보내야 네가 산다. 만약 내 말을 허투루 듣는다면 이 집안의 대가 끊길지도 모른다. 범할머니의 서슬퍼런 경고는 단순한 걱정을 넘어선 무서운 예언처럼 들렸고 강수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한번 사랑방 쪽을 노려보더니 혀를 차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범할머니가 떠난 뒤에도 강수는 한동안 멍하니 마당에 서 있었는데 머릿속이 복잡하여 아무런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여인이 해준 맛있는 밥과 깨끗해진 집안, 그리고 그녀의 상냥한 미소가 과연 자신을 해치려는 미끼였을까 의심하는 것 자체가 죄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마을 어른인 범할머니의 말씀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노릇이었기에 강수의 마음속에서는 믿음과 의심이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랑방 문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바람에 흔들리는 문풍지 소리가 마치 여인의 한숨 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밥상머리에서의 분위기는 전과는 확연히 달랐는데 강수는 여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밥만 꾸역꾸역 밀어 넣었습니다. 여인은 평소와 다름없이 반찬을 챙겨주며 다정하게 말을 건넸지만 강수의 단답형 대답에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한 듯 했습니다. 어디 편찮으신 곳이라도 있으십니까? 안색이 어두워 보입니다. 여인의 걱정 어린 질문에 강수는 아닙니다. 그저 일을 좀 많이 해서 피곤할 뿐입니다. 라고 둘러댔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여인은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고 강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는데 그 눈빛이 너무나 맑고 투명하여 강수는 속마음을 들킨 것 같아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강수는 사랑방이 아닌 안방에 누워 천장을 응시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범할머니의 말씀대로라면 여인은 사람이 아닌 요물이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왜 자신을 해치지 않고 집안일을 도우며 헌신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정말 요물이라면 언젠가는 본색을 드러낼 것이고 그때는 이미 늦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강수는 내일날이 밝는 대로 여인에게 떠나달라고 말해야겠다고 다짐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녀를 보내기 싫은 아쉬움이 짙게 남아 있었습니다. 한편 사랑방에 홀로 남은 여인은 촛불을 켜두고 바느질을 하고 있었는데 바늘이 움직일 때마다 그림자가 일렁이며 벽에 기이한 형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녀는 바느질을 멈추고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려 어둠 속에 잠긴 산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슬퍼 보이기도 했고 무언가를 결심한 듯 비장해 보이기도 했는데 인간의 언어로는 형용할 수 없는 묘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밖에서는 늑대 울음소리가 길게 이어지며 산골마을의 밤을 더욱 을씨년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밤이 되자 삼삼오오 모여 강순의 집 이야기를 나누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범할머니가 다녀가셨으니 강수도 정신을 차리겠지. 아니야. 젊은 놈이 예쁜 여자한테 홀리면 약도 없다는데 큰일이야. 사람들의 걱정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강순의 집은 어느새 마을의 평화를 위협하는 태풍의 눈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작 당사자인 강수는 아무것도 모른 채 불신과 연민 사이에서 고뇌하며 기나긴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새벽녘 강수는 목이 말라 부엌으로 가려다 마당을 가로지르는 하얀 물체를 보고 기겁하여 멈춰 섰습니다. 달빛 아래 비친 그것은 긴 꼬리를 가진 짐승의 형상 같기도 했고 춤을 추는 여인의 모습 같기도 하여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강수는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으나 그것은 순식간에 사랑방 쪽으로 스르르 사라져 버렸습니다. 헛것을 본 것인지 아니면 범할머니의 경고가 현실로 나타난 것인지 강수의 등 뒤로 식은 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이튿날 아침 마을 분위기는 심상치 않게 돌아갔는데 강순의 집 주변으로 까치들이 떼를 지어 날아와 시끄럽게 울어댔기 때문입니다. 예로부터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고 했지만 때로 몰려와 우는 것은 불길한 징조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것이 강순의 집에 들이닥칠 재앙을 예고하는 것이라며 수근거렸고 강수 또한 이 소란스러운 소리에 잠을 깨어 불안한 마음으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과연 그 여인의 정체는 무엇이며 강수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강수는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오다 이웃집 아저씨와 마주쳤는데 아저씨는 강수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강수야, 간밤에 별일 없었지. 내 귀에는 네 집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던데 강수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별일 없습니다. 산짐승이 내려왔었나 봅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손에 든 물동이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점점 따가워지는 것을 느끼며 강수는 이제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할 수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오후 강수는 마루에 앉아 멍하니 산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여인이 다가와 조용히 곁에 앉았습니다. 주인님, 무슨 근심이 있으십니까? 제가 도울 일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여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럽고 따뜻했지만 강수는 이제 그 목소리에서 예전과는 다른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여인의 눈을 피하며 마음속으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오늘 밤 기필코 진실을 알아내리라. 강수의 눈빛이 결의에 차 빛났고 상월 마을에는 또다시 어둠이 내려앉으며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범할머니의 서늘한 경고가 있은 후 강수의 집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깊은 겨울로 접어들어 온 세상이 하얗게 눈으로 뒤덮였고 상골 마을의 밤은 더욱 길고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강수의 집 고가는 날이 갈수록 풍성해졌는데 쌀독에는 햅쌀이 가득 차고 헛간에는 겨우내 떼고도 남을 만큼의 장작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강수가 나무를 하러 산에 가지 않아도 마당에는 항상 질 좋은 관솔과 땔감이 놓여 있었고 부엌에는 산삼이나 귀한 버섯 같은 약초들이 심심치 않게 발견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강수가 도깨비 방망이라도 얻은 것이 아니냐며 부러워했지만 강수의 마음은 오히려 바위덩이를 얹은 듯 무거웠습니다. 강수는 여인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는데 보면 볼수록 기이한 점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동지섣달의 매서운 칼바람이 문풍지를 뚫고 들어와 방 안에 물그릇이 얼어붙을 정도의 추위에도 여인은 얇은 무명 옷 한 벌로 겨울을 나고 있었습니다. 강수는 두꺼운 속옷을 입고도 추위에 떨며 손을 호호 부는데 여인은 추운 기색 하나 없이 항상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으며 그녀의 볼은 추위로 붉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창백하고 투명하게 빛났습니다. 강수가 걱정되어 속옷을 내어주려 하면 그녀는 저는 추위를 타지 않으니 괜찮습니다. 라며 정중하게 사양할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수는 여인에게 따뜻한 숭늉을 건네주려다 실수로 그녀의 손끝을 스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강수는 화들짝 놀라 그릇을 놓칠 뻔했는데 여인의 손이 사람의 천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얼음장처럼 차가웠기 때문입니다. 마치 눈밭에 오랫동안 묻혀여 있던 돌덩이를 만지는 듯한 냉기가 손끝을 타고 전해져와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여인은 강수의 반응에 당황한 듯 황급히 손을 거두며 옷자락 속에 감추었고 강수의 눈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짧은 접촉은 강수에게 그녀가 평범한 인간이 아님을 확신하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의구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는데 강수는 여인이 밥을 먹는 모습을 제대로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항상 밥상을 차려 강수에게 먼저 권하고 자신은 부엌에서 따로 먹겠다고 하거나 배가 고프지 않다며 식사를 거르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강수가 억지로 권하여 자리에 앉히면 그녀는 밥알을 새는 듯 깨작거리며 신용만 할 뿐 실제로 음식을 넘기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맑은 물이나 향기로운 차를 즐겨 마셨는데 물을 마시는 모습이 마치 목이 마른 짐승이 샘물을 들이키는 것처럼 긴 호흡으로 이어지곤 했습니다. 밤이 되면 기이한 현상은 더욱 두드러졌는데 강수는 잠결에 마당에서 들리는 사각거리는 소리에 몇 번이나 잠을 깼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걷는 발자국 소리가 아니라 무거운 물체가 흙바닥을 쓸고 지나가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창호지 문에 비친 달빛 그림자를 보면 가끔씩 여인의 그림자가 사람의 형상이 아닌 길고 구불구불한 끈처럼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강수는 그 그림자를 볼 때마다 숨이 멎을 듯한 공포를 느꼈지만 헛것을 본 것이라며 스스로를 위로하며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애써 외면하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이제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공포로 변해가고 있었는데 마을 우물가에서는 강순의 집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어젯밤에 강순의 지붕 위로 파란 불꽃이 솟아오르는 것을 봤어. 도깨비 불이 틀림없어. 강순의 집 주변에는 쥐나 벌레 한 마리도 얼씬하지 않는다더군. 짐승들도 무서운 기운을 느끼는 게지. 사람들은 강수와 마주치는 것을 꺼려하며 길을 돌아가기도 했고 아이들에게는 절대로 강순의 집 근처에 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강수는 점점 마을에서 고립되어 갔고 그의 집은 산속의 외딴 섬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던 중 강수는 뒷산에 올라가 부모님 산소를 살피고 내려오던 길에 눈 위에 찍힌 이상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오솔길을 따라 눈이 눌려 있었는데 그것은 사람의 발자국이 아니라 마치 커다란 통나무를 끌고 간 듯한 매끄러운 자국이었습니다. 그 자국은 산 중턱에서 시작되어 정확히 강수의 집, 대문 앞까지 이어져 있었고 대문 앞에서 뚝 끊겨 있었습니다. 강수는 그 흔적을 따라가며 심장이 쿵쿵 뛰는 것을 느꼈고 이제는 더 이상 진실을 피할 수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그 흔적은 여인이 산에서 내려온 존재임을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강수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집안을 둘러보았는데 겉으로는 평화롭고 풍요로워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알 수 없는 서늘함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굴뚝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지만 그 연기조차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고 처마 밑에 매달린 시래기들은 바람에 흔들리며 기괴한 춤을 추는 듯 했습니다. 강수는 자신이 지켜온 이 소중한 집이 정체불명의 존재에 의해 잠식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섣불리 행동하지 않고 침착하게 마음을 다잡으며 오늘 밤 모든 것을 밝혀내리라 다짐했습니다.
강수는 부엌으로 들어가 여인에게 저녁상을 부탁하지 않고 직접 술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벽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귀한 약주를 꺼내고 마른 안주를 접시에 담으며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그는 여인을 쫓아내거나 해치려는 마음보다는 그녀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하필 자신의 집에 머물며 이런 일들을 벌이는지 그 진심을 듣고 싶었습니다. 비록 그녀가 요물일지라도 그동안 자신에게 베풀어준 은혜와 헌신은 거짓이 아님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강수는 무력보다는 대화를 통해 이 기묘한 동거의 끝을 맺기로 결심했습니다. 해는 서산으로 넘어가고 땅거미가 내려앉자 집안에는 또다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수는 사랑방에 호롱불을 밝히고 방석 2개를 마주보게 놓은 뒤 여인을 불렀습니다. 부인 잠시 드릴 말씀이 있으니 이리로 와서 앉으시지요. 강수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평소보다 더욱 낮고 엄숙했습니다. 여인은 부엌에서 나오며 강수의 표정을 살피더니 무언가를 예감한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여전히 소리 없이 매끄러웠고 촛불에 비친 그녀의 그림자는 벽면을 가득 채우며 일렁겼습니다. 여인이 자리에 앉자 강수는 말없이 술잔에 술을 가득 따르고 그녀에게도 한 잔을 권했습니다. 이 술은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담가두신 귀한 술입니다. 오늘 밤 이 술을 나누며 부인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인은 술잔을 받아 들었으나 마시지는 않고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강수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창백한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마치 폭풍전야처럼 고요하면서도 위태로웠습니다. 강수는 술을 한 모금 들이켜 목을 축인 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제가 이 집에 홀로 산 지 어언 몇 해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적막했던 이 집에 부인이 오신 뒤로 온기가 돌고 살림이 폈으니 그 은혜는 백골이 난망입니다. 강수의 말에 여인은 고개를 더욱 깊이 숙이며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갈 곳 없는 저를 거두어 주신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강수는 그녀가 자신의 의중을 이미 파악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부인, 강수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세상에는 지켜야 할 이치와 법도가 있는 법입니다. 사람은 사람과 살아야 하고 산짐승은 산에서 살아야 하며 영물은 그에 맞는 자리에 있어야 세상이 어지럽지 않습니다. 강수는 여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우둔하여 많은 것을 알지는 못하나 부인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쯤은 알고 있습니다. 차가운 손 그림자의 형상, 그리고 눈 위에 남겨진 흔적들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강수의 지적에 여인의 어깨가 움찔하며 크게 흔들렸습니다.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고 있었는데 그녀의 눈에서 그렁그렁한 눈물이 맺히더니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투명하고 맑았으나 바닥에 떨어지자마자 하얀 진주처럼 굳어구르는 것이었습니다. 강수는 그 기이한 광경을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으나 마음을 굳게 먹고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부인을 해치거나 쫓아내려고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서로 다른 존재가 한 지붕 아래 사는 것은 순리에 어긋나며 결국에는 둘 다에게 화가 될 것입니다. 부디 정체를 밝혀주시고 저의 의구심을 풀어주십시오. 강수의 진심 어린 호소의 여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는데 그녀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세로로 찢어진 파충류의 눈처럼 변했다가 다시 사람의 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는데 그 숨결에서 짙은 안개 냄새와 숲의 향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주인님 기어이 제 정체를 아시려 하십니까?
진실을 알게 되면 두려움에 떨며 저를 원망하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습니다. 강수는 흔들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두려움은 무지에서 오는 것입니다. 제가 진실을 안다면 오히려 두려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부인이 저를 해칠 마음이 없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지난 몇 달간 보여주신 정성은 거짓으로 꾸며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수의 말에 여인은 크게 감동한 듯 눈빛이 흔들렸고 잠시 동안 침묵을 지키다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인님의 맑은 심성과 용기에 감복하여 제 본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여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방 한가운데로 걸어나가자 방 안에 호롱불이 심하게 일렁이며 벽에 거대한 그림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녀의 몸 주변으로 희뿌연 안개가 피어오르기 시작하더니 그녀의 모습이 서서히 흐릿해지며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소복은 은빛 비늘로 변해 반짝였고 가녀린 팔다리는 하나로 합쳐지며 길게 늘어났습니다. 강수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믿기 힘든 광경에 숨이 턱 막히고 손발이 떨려왔지만 두 눈을 부릅뜨고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안개가 걷히자 그곳에는 아름다운 여인 대신 방을 가득 채울 만큼 거대한 백사 바이시의 한 마리가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뱀은 온몸이 눈처럼 하얗고 비늘 하나하나가 옥처럼 빛났으며 머리에는 붉은 점이 박혀 있어 신비로운 기운을 뿜어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만은 여인의 것과 똑같이 맑고 슬퍼 보였으며 강수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저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전설 속에서나 듣던 영물, 바로 백사였습니다. 강수는 비로소 모든 의문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집안이 풍요로워졌는지, 왜 쥐나 벌레가 사라졌는지, 그리고 왜 범할머니가 그토록 경계했는지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눈앞의 백사는 단순한 뱀이 아니라 오랜 세월 수련을 쌓아 영역을 지닌 존재였던 것입니다. 강수는 두려움보다는 경외감을 느꼈고 자신과 같은 미천한 사람을 위해 이 영물이 직접 내려와 살림을 돌봐주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백사를 향해 정중하게 절을 올렸습니다. 백사는 강수의 절을 받자 다시 안개에 휩싸이더니 순식간에 원래의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기진맥진한 듯 자리에 주저앉으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보셨다시피 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산을 1000년 동안 지켜온 백사입니다. 이제 저의 흉측한 본 모습을 보셨으니 저를 징그럽게 여기고 피하시겠지요. 그녀는 체념한 듯 고개를 떨구고 처분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강수는 고개를 저으며 다가와 그녀의 앞에 앉았습니다. 부인하니 백사님, 겉모습이 다르다고 하여 어찌 마음까지 다르겠습니까? 제가 본 것은 흉측한 짐승이 아니라 저를 위해 헌신해준 고마운 분의 또 다른 모습일 뿐입니다. 강수의 따뜻한 말에 여인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고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 흐른 눈물은 진주로 변하지 않고 맑은 물이 되어 그녀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뱀의 눈물이 아닌 진정한 마음을 가진 존재의 눈물이었습니다. 강수는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산을 지키시는 귀한 분께서 누추한 제 집에 내려와 이런 수고를 하셨습니까? 제가 모르는 인연이라도 있는 것입니까? 강수의 질문은 조용했지만 핵심을 찌르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비밀이 밝혀질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여인은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정좌하며 옛 이야기를 꺼낼 준비를 했습니다. 주인님, 이 이야기는 주인님의 조부님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가 아직 돌을 다 깨우치지 못하고 작은 뱀이었을 시절 주인님의 할아버님께 큰 은혜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한 파동이 되어 밤 공기를 타고 흘렀고
강수는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밖에서는 겨울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며 나뭇가지를 흔들었지만 방 안은 두 존재의 진심이 오가며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강수와 백사인간과 영물의 경계를 넘어선 대화는 깊은 밤을 타고 이어졌고 이제 이야기는 그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강수는 자신의 집안에 얽힌 비밀과 백사의 진심을 듣게 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인의 입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는 마치 오래된 족자를 펼치듯 잊혀진 과거의 시간을 생생하게 불러왔습니다. 그녀는 60해 전 어느 무더운 여름날을 회상했는데 당시 그녀는 아직 승천하지 못한 어린 뱀이 되어 숲속을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나운 독수리 한 마리가 하늘에서 덮쳐와 날카로운 발톱으로 그녀의 몸을 낚아챘고 그녀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숲길에 떨어져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고통 속에 몸부림치던 그녀를 발견한 이가 바로 강수의 할아버지였는데 그는 징그러워하거나 피하지 않고 자신의 옷자락을 찢어 상처를 싸매주고 시원한 물을 먹여 살려주었습니다. 강수의 할아버지는 다친 뱀을 안전한 바위 틈에 놓아주며 미물이라도 생명은 귀한 법이니 부디 잘 아물어 너의 명을 다하거라 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과 자비로운 목소리는 어린 뱀의 영혼에 깊이 각인되었고 그녀는 반드시 살아남아 이 은혜를 갚겠노라고 맹세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녀는 수행을 거듭하여 영역을 갖춘 백사가 되었고 인간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게 되자마자 은인의 후손을 찾아 산을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강수의 집이 점점 기울고 그가 외롭게 지내는 것을 보고 마음 아파하며 도울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강수는 할아버지의 숨겨진 선행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는데 평소 엄격하기만 하셨던 할아버지에게 그런 따뜻한 면모가 있었음을 처음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눈앞의 여인이 단순한 요물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덕이 맺어준 소중한 인연임을 깨닫고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할아버님의 작은 선행이 저에게 이런 큰 복으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미천한 저를 위해 귀한 몸으로 누추한 곳까지 오시다니 그 정성이 너무나 지극하십니다. 강수의 눈시울이 붉어졌고 여인은 부드러운 미소로 그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여인의 표정은 금세 진지해졌는데 그녀는 자신이 이곳에 온 진짜 이유 즉 시험에 대해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은혜를 갚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은인의 후손이 조상님처럼 맑고 고귀한 심성을 가졌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강수가 만약 여인의 미사에게 홀려 음탕한 마음을 품거나 갑자기 불어난 재물을 보고 욕심을 부렸다면 그저 재물만 조금 남겨두고 미련 없이 떠날 생각이었습니다. 영물의 도움은 덕이 없는 자에게 가면 오히려 화가 되기 때문에 그릇이 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돕지 않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지난 몇 달간 강수를 지켜보며 수없이 시험했는데 비 오는 날 밤 낯선 여인을 들이면서도 예의를 잃지 않는 모습, 아름다운 여인과 한 집에 살면서도 선을 넘지 않는 절제력, 그리고 풍족해진 살림에도 교만해지지 않고 여전히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며 감복했다고 고백했습니다. 특히 범할머니의 경고와 마을 사람들의 비난 속에서도 여인을 내치지 않고 믿어준 강수의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주인님은 진정 할아버님의 피를 이어받은 훌륭한 분이십니다. 제 시험을 훌륭히 통과하셨으니 이제 제 마음의 짐도 덜었습니다. 강수는 그녀의 과분한 칭찬에 얼굴을 붉히며 겸손해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안도감과 함께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올곧은 신념이 틀리지 않았음을 인정받은 것 같아 기뻤고 이 모든 것이 조상님의 음덕이라 생각하니 더욱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시험이 끝났다는 말이 마치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는 말처럼 들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불안한 눈빛으로 여인을 바라보며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여인은 강수의 예감대로 이별을 고했는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짙은 아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주인님, 이제 제가 이곳에 머물 명분도 시간도 다하였습니다. 저는 본래 음기, 인치를 가진 짐승이라 양기양치가 가득한 인간의 집에 오래 머물면 집안의 기운을 흐트러뜨리고 결국 주인님의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까마귀가 우는 것도 자연의 이치가 거스르게 되어 일어난 경고라고 설명했습니다. 영물은 인간의 곁에서 영원히 살 수 없으며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강수는 그녀의 말을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녀는 가족이자 친구였고 외로운 삶의 유일한 위안이었기 때문입니다. 부인하니 백사님, 꼭 가셔야만 합니까? 산속에 별채라도 지어 모실 테니 가끔이라도 뵙게 해주십시오. 강수는 간절하게 매달렸지만 여인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인연이란 물과 같아서 억지로 전곡 가두려 하면 썩게 됩니다. 흐르게 두어야 맑게 유지되는 법이니 부디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주인님을 위한 길입니다. 여인은 떠나기 전 강수에게 마지막 선물을 남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 내 구석을 돌며 주문을 외우듯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는데 그러자 방 안의 공기가 맑아지고 훈훈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머무는 동안 집안에 쌓였던 나쁜 기운을 모두 거두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곳간의 곡식과 씨앗에는 제 기운을 불어넣었으니 앞으로 10년간은 흉년이 들어도 이 집만은 풍요로울 것입니다. 그녀는 강수의 손을 잡고 손바닥에 입김을 호호 불어주었는데 차가웠던 그녀의 입김이 닿자 강수의 몸속으로 따뜻한 활력이 퍼져나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또한 그녀는 장독대로 나가 가장 큰 항아리를 가리키며 당부했습니다. 저 항아리에는 산에서 캐온 귀한 약재로 담근 술이 들어 있습니다. 훗날 마을에 역병이 돌거나 몸이 아픈 사람이 생기면 한 잔씩 나누어 주십시오. 사람을 살리는 약이 될 것입니다. 강수는 그녀의 세심한 배려에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재물을 주는 것을 넘어 강수가 마을 사람들과 화합하고 존경받으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는 그녀가 강수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시간은 어느덧 자정을 훌쩍 넘겨 새벽으로 치닫고 있었고 밖에서는 닭의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은 이제 정말 떠날 시간이 되었음을 알고 서둘러 채비를 했습니다. 그녀는 강수에게 마지막으로 큰 절을 올리며 주인님, 부디 만수무강하시고 좋은 배필을 만나 행복하게 사십시오. 저는 산으로 돌아가 멀리서나마 주인님의 평안을 빌겠습니다. 라고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강수도 맞절을 하며 부인의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부디 산신령이 되시어 널리 세상을 굽어 살펴주십시오. 라고 덕담을 건넸습니다. 강수는 여인을 배웅하기 위해 대문을 활짝 열었는데 밖에는 여전히 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여 있었고 달빛이 눈밭에 반사되어 대낮처럼 환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훅 끼쳐왔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이별의 슬픔보다 더 뜨거운 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대문을 나서기 전 뒤를 돌아 강수의 집을 한 번 더 그윽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 낡은 초가집에서의 추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여인이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 밖으로 나가는 순간 갑자기 산 쪽에서 한 줄기 맑은 바람이 불어와 눈보라를 일으켰습니다. 강수는 눈을 뜨지 못해 팔로 얼굴을 가렸고 바람이 잠잠해진 뒤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여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대문 밖 눈 위에는 여인의 발자국 대신 거대한 뱀이 산으로 올라간 듯한
긴 자국만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국 주변으로 난데없는 겨울꽃들이 피어나 은은한 향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강수는 멍하니 대문 밖에 서서 산을 올려다보았는데 산 중턱에서 하얀 빗줄기 하나가 번쩍이더니 하늘로 솟구쳐 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용이 승천하는 듯한 신비로운 광경이었고 강수는 그것이 백사가 자신에게 보내는 마지막 인사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산을 향해 오랫동안 손을 흔들며 보이지 않는 그녀를 배웅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텅 빈 듯 허전했지만 동시에 형언할 수 없는 벅찬 감동이 차올랐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아오자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잠에서 깨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지난 밤까지 흉흉하게 들리던 까마귀 소리는 뚝 그쳤고 마을을 감싸던 음산한 기운도 씻은 듯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푸르렀으며 아침 햇살은 그 어느 때보다 따스하게 마을을 비추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무언가 좋은 일이 일어난 것 같은 예감에 웅성거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웃집 칠성내가 가장 먼저 강수의 집을 기웃거렸는데 대문이 활짝 열려있고 마당이 말끔하게 치워져 있는 것을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강수야, 그 여자는 어디 갔느냐? 밤새 무슨 일 없었어? 칠성내의 질문에 강수는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아주머니, 손님은 길을 떠나셨습니다. 제 갈 길을 찾아가셨으니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강수의 얼굴은 평소보다 훨씬 맑고 편안해 보였고 그 모습에 칠성내는 안도하면서도 묘한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로 퍼졌고 범 할머니도 지팡이를 짚고 다시 강수의 집을 찾았습니다. 할머니는 집안의 기운을 살피더니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탁한 기운이 모두 사라지고 상서로운 기운만 가득하구나. 그 여인이 보통 내기가 아니었어. 네가 마음을 잘 쓴 덕분에 화를 복으로 바꾸었구나. 할머니의 칭찬에 마을 사람들의 오해도 눈 녹듯 사라졌고 오히려 강수를 대견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늘어났습니다. 강수는 집 안으로 들어와 텅 빈 사랑방을 둘러보았는데 여인이 머물던 자리는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그녀가 쓰던 이 부자리에서는 여전히 은은한 꽃향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방 한가운데 놓인 작은 괴짝을 발견하고 열어보았는데 그 안에는 여인이 직접 짠 고운 비단 옷 한 벌과 금면과 성실이라고 적힌 족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강수는 그 옷을 가슴에 품으며 다시 한번 그녀의 깊은 정성에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그날 이후 강수의 집은 마을에서 가장 복받은 집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자 강수가 심은 씨앗들은 다른 집보다 훨씬 빨리 싹을 틔웠고 병충해 하나 없이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사람들은 강수의 밭을 보며 백사가 다녀간 땅이라 다르다며 부러워했고 강수에게 농사 비법을 물으러 오는 이들도 생겨났습니다. 강수는 그때마다 겸손하게 웃으며 그저 정성을 다할 뿐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강수는 여인이 남기고 간 약주를 혼자 마시지 않고 마을에 환자가 생기거나 기력이 쇠한 어르신들이 있으면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술을 마신 사람들은 씻은 듯이 병이 낫고 활력을 되찾았는데 이 소문이 인근 마을까지 퍼지면서 강수의 명성은 날로 높아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외톨이가 아니었고 마을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든든한 일원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백사가 점지한 사람이라 부르며 귀하게 여겼습니다. 어느 날 밤 강수는 꿈속에서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는 산신령처럼 위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 강수에게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주인님 덕을 베풀며 사시니 참으로 복이 좋습니다. 곧 귀한 인연이 찾아올 테니 마음을 열고 맞이하십시오. 꿈에서 깬 강수는
기분 좋은 예감에 사로잡혀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과연 그녀의 말대로 강수에게 새로운 행복이 찾아올까요? 집안은 평온을 되찾았고 강수의 일상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지만 많은 것이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외로움에 떨지 않았고 곳감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뒷산을 향해 절을 올리며 보이지 않는 수호신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따뜻한 결말을 향해 마지막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자 강수의 집 주변 산천초목은 긴 잠에서 깨어나 생동감 넘치는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습니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계곡물은 맑은 소리를 내며 흐르고 앙상했던 나뭇가지에는 연두색 새순이 돋아나 온 산을 부드러운 빛깔로 물들였습니다. 강수의 집 마당에도 이름 모를 들꽃들이 피어나 벌과 나비를 불러 모았는데 그 풍경이 어찌나 평화롭고 아름다운지 지나가는 사람마다 발걸음을 멈추고 감탄하곤 했습니다. 백사가 떠나며 남긴 신비로운 기운 덕분인지 강순의 집 담장 안의 꽃들은 다른 곳보다 훨씬 크고 향기 또한 진하여 마을 전체에 그윽한 꽃향기가 퍼져 나갔습니다.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되자 강수는 부지런히 논밭으로 나가 땀을 흘렸는데 그의 괭이질 한 번에 흙이 도와져 부드럽게 뒤집히고 씨앗들은 기다렸다는 듯 뿌리를 내렸습니다. 마을의 다른 논밭은 봄 가뭄으로 인해 물이 말라 애를 태우기도 했지만 신기하게도 강수의 논에는 항상 맑은 물이 찰랑거려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두고 백사의 보은이라며 부러워했지만 강수는 그 물을 혼자 독차지하지 않고 물길을 터서 이웃의 논으로 흘려보내 주었습니다. 물은 흘러야 썩지 않고 복은 나누어야 커지는 법입니다. 라며 웃는 강수의 모습에서 마을 사람들은 진정한 어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름이 되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에도 강수의 밭작물들은 병충해 하나 없이 무럭무럭 자라났는데 잎사귀 하나하나가 짙은 초록빛을 띠며 싱싱함을 자랑했습니다. 고추는 빨갛게 익어가고 호박은 넝쿨째 굴러다니며 옥수수는 사람 키를 훌쩍 넘길 만큼 높이 자라 풍년가를 불러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밭에 벌레가 꼬이면 강수에게 달려와 조언을 구했는데 강수는 그때마다 백사가 남기고 간 비법이라며 약초 달인 물을 뿌려주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물을 뿌리면 신기하게도 벌레들이 싹 달아나고 시들어가던 작물들이 다시 생기를 되찾으니 마을 사람들에게 강수는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가을 추수 때가 되자 강수의 곡간은 쌀가마니와 곡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가득 찼는데 이는 예년 수확량의 몇 배에 달하는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강수는 가장 좋은 쌀을 따로 담아 조상님의 사당에 올리고 백사가 떠난 산 쪽을 향해 감사의 절을 올리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곡식 중 상당 부분을 덜어내어 마을의 독거노인들과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곡식은 제가 잘나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늘이 내려준 것이니 마땅히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라는 강수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 마을에서 명망 높은 중매쟁이 할머니가 강수의 집을 찾아왔는데 그녀의 얼굴에는 확신에 찬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강수 총각자네의 훌륭한 인품과 덕망이 고개 넘어 마을까지 자자하게 퍼졌다네. 내 평생 수많은 인연을 맺어주었지만 자네처럼 참된 신랑감은 처음 보네. 중매쟁이는 옆마을의 선비 집안 딸인 연화라는 처자를 소개했는데 그녀 또한 심성이 곱고 효심이 지극하기로 소문난 교수였습니다. 강수는 백사가 꿈속에서 예언했던 귀한 인연이 바로 이분인가 싶어 가슴이 두근거렸고 조심스럽게 만남을 수락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나는 날 강수는 정갈하게 옷을 차려입고 약속 장소인 마을 정자로 나갔는데 멀리서 걸어오는 연화낭자의 모습에서 묘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단아한 걸음걸이와 맑은 눈빛이 예전 그 백사 여인과 어딘지 모르게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서 마주한 그녀는 따뜻한 사람의 온기를 지니고 있었고 수줍게 웃는 모습이 봄꽃처럼 화사하여 강수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연화낭자 또한 강수의 듬직하고 진솔한 모습에 호감을 느꼈고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평생을 함께할 인연임을 직감했습니다. 양가의 어른들의 축복 속에 혼례 날짜가 잡히자 강수의 마을은 마치 잔치집처럼 들썩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우리 마을의 복덩이 강수가 드디어 장가를 간다며 너 나 할 것도 없이 팔을 걷어붙이고 혼례 준비를 도왔습니다. 아낙네들은 며칠 전부터 모여 전을 부치고 떡을 빚느라 분주했고 장정들은 마을 입구에 청사초롱을 매달고 잔치 마당을 꾸미느라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고 축하해주는 모습은 강수가 그동안 쌓아온 덕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드디어 혼례식 날 맑고 파란 하늘 아래 오색 테이프가 휘날리고 풍악 소리가 온 산을 울려 퍼졌습니다. 사모간대를 쓴 강수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늠름해 보였고 연지곤지를 찍은 신부 연화의 모습은 눈이 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신랑 신부에게 쌀과 팥을 던지며 아들, 딸 구별 말고 많이 낳아 백년 해로하시오 라며 덕담을 쏟아냈습니다. 강수는 하객들 틈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범할머니와 눈이 마주쳤는데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제야 집안에 진짜 주인이 들어왔구나 라며 흐뭇해하셨습니다. 신혼살림이 시작되자 적막했던 강수의 집에는 사람 사는 온기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연화는 부지런하고 알뜰하여 집안 살림을 야무지게 꾸려나갔고 강수를 내조하는데 정성을 다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부엌에서 구수한 된장찌개 끓는 냄새와 도마질 소리가 들려왔는데 강수는 그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은 마루에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며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었고 밤이 깊도록 호롱불 아래서 서로의 어깨를 주물러주며 고단함을 잊곤 했습니다. 백사가 있었을 때의 신비로움과는 또 다른 인간적인 따스함이 집안 곳곳에 스며들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사람 사이에는 토끼 같은 자식들이 태어났는데 아이들은 하나같이 건강하고 총명하여 마을의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마당을 뛰어놀며 자랐는데 신기하게도 아이들이 넘어지려 하면 보이지 않는 바람이 부드럽게 감싸 안아 다치지 않게 해주곤 했습니다. 강수는 그것이 백사가 멀리서 보내주는 수호의 손길임을 알고 있었기에 아이들에게 항상 이 집과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는 고마운 분이 산에 계신다 며 자연을 경외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를 따라 뒷산을 향해 고사리 같은 손을 모으고 인사를 올리곤 했습니다. 강수의 집은 마을의 대소사를 논의하는 사랑방 역할도 하게 되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을의 강수를 찾아와 지혜를 구했습니다. 강수는 백사가 남기고 간 서책과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웃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었고 다툼이 있으면 공정하게 중재하여 화해를 이끌어냈습니다. 그의 명성은 관에까지 알려져 원님으로부터 표창을 받기도 했지만 강수는 결코 자만하지 않고 이 모든 영광은 조상님과 이웃 덕분이라며 공을 돌렸습니다. 그의 겸손함은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과 같아 존경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어느덧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 강수도 머리에 하얀 서리가 내린 노인이 되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깊었습니다. 집안의 기둥과 석가래는 세월의 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졌고
마당의 감나무는 더욱 굵어져 풍성한 그늘을 드리웠습니다. 강수는 이제 농사일은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사랑채에 앉아 아이들에게 예시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낙으로 삼았습니다. 그가 가장 즐겨하는 이야기는 비바람 치던 밤 찾아왔던 하얀 뱀과 그 뱀이 남기고 간 교훈에 대한 것이었는데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눈을 반짝이며 신기해했습니다. 눈 내리는 어느 겨울밤 강수는 홀로 대청마루에 나와 펑펑 쏟아지는 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옛날 백사가 찾아왔던 그 밤처럼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해가고 있었지만 지금 그의 곁에는 따뜻한 방 안에서 잠든 가족들의 숨소리가 들려오고 있어 전혀 춥지 않았습니다. 강수는 품속에서 낡은 비단, 주머니를 꺼내어 어루만졌는데 그것은 백사가 떠나기 전 남기고 간 비단옷 조각이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백사님 덕분에 저는 참으로 행복하고 보람찬 삶을 살았습니다. 부디 그곳에서도 평안하시길 빕니다. 그때 산 쪽에서 한 줄기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마당의 눈을 흩날리며 회오리치더니 강수의 볼을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차가운 겨울바람이 아니라 꽃향기를 머금은 훈훈한 봄바람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강수는 그것이 백사가 보내온 답신임을 느끼고 빙그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허허 그래요. 우리 다시 만날 날이 있겠지요. 라고 혼잣말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갈 채비를 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온 강수는 아랫목에 누워있는 아내 연아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쭈글쭈글해진 아내의 손은 거칠었지만 그 어떤 비단보다 부드럽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강수는 잠든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 함께 고생하고 기쁨을 나누었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가난했던 시절부터 집안을 일으키고 자식들을 키워내기까지 그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들이었습니다. 강수는 아내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며 깊은 사랑과 감사를 느꼈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한방눈이 소리 없이 내려쌓이고 아궁이에 장작 타는 소리가 타닥타닥 정겹게 들려왔습니다. 강수는 두꺼운 소미불을 목까지 끌어올리고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머리맡에는 백사가 선물했던 금명과 성실 족자가 세월의 무게를 견디며 고고하게 걸려 있었고 문틈으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는 마치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강수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고 그의 호흡은 이제 점차 깊고 고요해졌습니다. 강수의 꿈속에서 그는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푸르른 산속 오솔길을 걷고 있는데 저 멀리서 하얀 옷을 입은 여인과 아내 연하가 나란히 서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여인은 서로 손을 잡고 환하게 웃으며 강수를 맞이했고 강수 또한 기쁨에 겨워 그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곳은 계절이 없는 영원한 봄의 나라였고 슬픔도 이별도 없는 평화로운 세상이었습니다. 강수는 그 따스한 빛 속으로 걸어 들어가며 긴 인생 여정의 고단함을 내려놓고 완전한 휴식을 취했습니다. 마을은 밤새 내린 눈으로 깨끗하게 덮여 마치 새로운 도화지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강수네 집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보며 또 하루가 평화롭게 시작되었음을 알았습니다. 강수 노인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후대 사람들에게도 착한 마음을 가지면 하늘이 돕고 영물도 감동한다는 소중한 교훈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산골 마을의 전설은 그렇게 바람을 타고 물을 타고 사람들의 마음을 타고 영원히 흐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밤이 깊었습니다. 강수 할아버지가 따뜻한 아랫목에서 편안하게 잠드신 것처럼 여러분도 오늘 하루의 걱정과 근심은 모두 잊고 포근한 이불 속에서 깊은 잠에 드시길 바랍니다. 꿈속에서는 강수 할아버지네 마당처럼 예쁜 꽃들이 피어나고 어디선가 달콤한 향기가 불어오는 평화로운 풍경을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눈을 감고 편안히 쉬세요. 밖에는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이고 방 안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합니다. 당신의 꿈자리가 맑은 물처럼 고요하고 봄바람처럼 부드럽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